수개월간의 준비와 기술 조정, 강도 높은 테스트 끝에 우주 여행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팀이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으로 스타쉽은 전례 없는 이정표를 세우기 직전에 있습니다. 우주 궤도를 향한 야심찬 여정을 위해 스페이스X는 어떤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살펴보세요. 스페이스X의 부스터 및 우주선 준비 계획. 스페이스X가 부스터선 위의 어획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며 재앙에 가까웠던 부스터 밸류가 얼마나 놀라웠을지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스터 쌈이 정적 발사 캠페인을 마치고 다시 발사됩니다. 6차 발사까지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스페이스X가 페이로드를 탑재한 첫 우주선을 곧 발사할까요? 그리고 뉴글렌은 엔진을 장착합니다. 비행하기까지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선 업데이트 스타베이스에서는 스페이스X가 2주 안에 발사될 6번째 비행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스터 6의 33개 엔진에 대한 놀라운 정적 화재를 마무리했으며 이제 엔지니어들은 부스터를 점검하여 정적 화재가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부스터에 필요한 다른 모든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려면 부스터를 생산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오전에 젓가락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기 전에 젓가락을 잡는 팔이 그 주위를 감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다시 내려놓기 전에 스페이스X는 마지막으로 수행할 테스트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부스터를 지상에 다시 내려놓는 대신 젓가락을 잡은 후 타워의 최대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일시적으로 그곳에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제로 부스터보다는 젓가락이 착지할 때 부스터의 전체 무게를 들어 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젓가락을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텍사스 남부 상공에서 수백 피트 상공에 몇 분간 매달린 후 부스터 13은 첫 발사 전 생산 현장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 될 운송 스탠드에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이 발사가 많은 발사 중 첫 번째 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운송 스탠드에 다시 올려진 후 3번 고속도로가 폐쇄되어 이 거대한 우주선이 도로를 따라 생산 현장으로 굴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핫 스테이징 링을 포함한 비행 전 최종 점검과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달 말 이전에 이 부스터가 비행할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주선인 31번 우주선뿐입니다. 현재 열차 폐막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발사 날짜를 11월 11일로 더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열차 폐막에 관한 소식은 많지 않지만 우주선 31호를 향한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며칠 전에 스타링크 로더를 옮겼는데 이 로더는 스타링크 위성을 현재 스타쉽에 사용되는 독특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페이로드 베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체 페이로드가 분리되어 우주에 노출되는 대형 페어링이 있는 다른 많은 페이로드 베이와 달리 현재 스타쉽에는 페이로드를 분배할 수 있는 작은 슬롯만 있고 PZ 디스펜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PZ 디스펜서입니다. 이 장치는 일시적으로 산체스 저장소로 옮겨져 버전 2 스타링크 위성과 함께 탑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우주선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스페이스X는 이 위성을 31번 우주선에 설치하여 6번 비행 중에 배치할 계획일 수 있습니다. 블록 2 우주선 개발. 이제 스페이스X는 3번 연속으로 부분 궤도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으므로 우주선을 완전한 궤도에 올려 위성을 배치할 충분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유일한 문제는 규제 당국일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5번 비행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6번 비행에도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5번 비행과 유사한 부분 궤도가 아닌 전체 궤도에 스타쉽을 진입시키는 것은 새로운 라이선스가 필요할 정도로 과감한 변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7편 또는 8편에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산체스 부지로 이전되는 만큼 산체스 부지에 있는 32편용이 아닐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32번 우주선이 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체 후보인 33번 우주선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3번 우주선은 첫 번째 블록 2 우주선으로 지난 1년 반 정도 우주선을 개발하고 비행하면서 스페이스X가 배운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단순한 프로토타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우주선은 7월에 쌓기 시작하여 8월 말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작업자들은 천천히 내부를 마무리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불과 4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15일 오전 발사 현장에서 팀이 부스터십 스네의 해체 작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생산 현장의 작업자들은 메가베이에 막 들어온 우주선 33을 추력 시뮬레이터에 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베이 문이 열리자 5차 발사 생중계에서 잠깐 본 이후 처음으로 우주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모든 열차 폐막이 설치되어 훨씬 더 완성된 모습이었어요. 그런 다음 우주선을 추력 시뮬레이터 스탠드에 올려놓고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주선에 장착된 6개의 랩터 엔진의 힘을 재현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놀라운 공학 기술이 3번 고속도로를 따라 메시의 테스트 범위로 이동하여 첫 번째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우주선은 극저온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작업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번 함선은 블록2 함선의 주목을 많이 빼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두 번째 우주선인 33번 우주선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3번 선박은 액체 산소 탱크의 두 번째 섹션을 메가베이2에 설치하기 위해 롤링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3번 선박의 적재가 완료되기까지 아직 2개의 섹션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우주선의 적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의 최근 테스트 성공과 내년 초에 우주선 포착을 시도할 것이라는 머스크의 발언을 고려하면 44번 우주선이 실제로 우주선 포착을 시도하는 첫 번째 우주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스터 12의 캐치 도전 과제와 최종 생각. 하지만 스페이스X가 우주선 포획을 시도하기 전에 부스터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5차 비행에서 부스터 셀트를 성공적으로 잡았지만 앞으로의 비행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요? 부스터 포착과 관련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스페이스X는 부스터 포착이 대규모로 안정적이고 반복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여 채널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독하는 동안 좋아요를 눌러 현명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다시 부스터 잡기와 5번 비행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돌아와요. 부스터 12의 어획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스타쉽이 단지 멋진 렌더링과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여행을 혁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들. 머스크가 자신의 게임 실력을 뽐내는 게시물에서 우리는 부스터 벨가 착륙하는 동안 직면한 몇 가지 문제를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가 디아블로4를 플레이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동시에 스페이스X에서 머스크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런 게임을 원합니다. 이 브리핑 중에 착륙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스핀가스 지지대가 잘못 구성되어 램프업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엔지니어들은 이 잘못된 구성으로 인해 착륙이 중단되기까지 단 1초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부스터가 착륙을 시도하지 않고 지상으로 추락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스핀가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엔지니어가 시간 순서대로 진행했다는 것, 즉 이것이 첫 번째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이 직후 체인이 찢어졌다고 말한 것을 감안할 때 엔진 시동 직전 또는 시동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이 언급한 스핀가스 지원 시스템은 랩터 엔진 시동 과정의 일부입니다. 로켓 엔진을 시동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는데 엔진을 구동하는 터빈이 작동해야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닭과 달걀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터보펌프가 작동하지 않고 터보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액체 연료 엔진을 시동하려면 일반적으로 헬륨과 같은 별도의 고압 시동, 가스가 있어야 터빈이 회전하기 시작하고 엔진이 스스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잘못 구성된 터빈은 착륙 연소를 위해 엔진을 재시동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구성이 1초만 더 느렸다면 부스터가 엔진 시동 결함을 인식하고 조심성이 부족해 착륙을 중단하고 타워 바로 옆 지면에 충돌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스터가 발사대 바로 옆을 목표로 삼은 것처럼 보였던 경로가 부스터가 발사대 대신 지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최종 안전 시나리오였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러한 잘못된 구성이 발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로켓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은 또한 많은 수의 중단 시나리오와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충족되지 않으면 부스터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했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맥그리거의 구조적 문제 및 엔진 테스트에 대한 논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착륙 중에 찢어졌고 눈에 보이는 유일한 오작동이었던 차인 커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이 덮개는 실제로 많은 단일 지점 고장 밸브 바로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패했다면 전체 임무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저는 단일 지점 실패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다행히도 기본 하드웨어가 손상되거나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스터 셀은 성공적으로 착륙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엔진 시동 시 응력과 함께 샤인 스킨과 기본 구조물을 연결하는 용접부의 마진이 좋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이며 엔진 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엔진의 진동으로 인해 가스가 갇혔는지 여부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마자 영상이 끝났기 때문에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머스크에게 더 긴 게임 세션을 요구합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한 가지 더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현재 발사 일정은 100%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최종 발사 일정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비행 승인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스타쉽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팀이 5번 비행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비행 중단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과 부스터가 실제로 착륙을 시도하기에 좋은 시기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스터가 6번 비행 일정의 주요 동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한 뉴스이며 모든 발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편향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기보다는 헤드라인을 클릭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스타쉽5 비행을 조사하는 동안 저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로 인해 스페이스X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논쟁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쁜 시각으로 보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느낌일까요? 편견의 진실이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Ground News입니다. 저는 연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1편은 재앙이었다. 2편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등등. 스페이스X가 완전히 새로운 비행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ULA의 벌컨 로켓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80% 복사한 것이 아닙니다. 벌컨은 대부분의 부품이 다르지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기존 로켓과 비슷합니다. 버서, 탑재체 전개, 바다의 낙하. 하지만 스타쉽은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스터 세비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스페이스6는 랩터 엔진에 대해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하여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은 텍사스주 맥그리거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곳에는 대형 랩터 엔진 테스트 시설이 있어 여러 대의 엔진을 정적으로 발사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는 15분이라는 놀라운 정적 연소로 랩터 엔진의 최장 정적 연소 기록을 경신했지만 아직 기록 경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랩터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3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이스X는 맥그리거의 삼각대 스탠드에서 랩터를 꺼내기 직전에 발사했고 그 후에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발사했습니다. 결국 이 랩터 한 대가 약 40번의 조명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중 33번은 불과 몇 초 간격으로 연달아 점등되었습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우주선에서는 많은 것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V4를 40번이나 재점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재사용은 앞으로 얼마 동안 계획되어 있지만 벌컨 로켓에서 재사용이 가능할지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ULA는 이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다른 엔진과 달리 랩터는 일생 동안 한두 번만 재점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기 전까지 수천, 수만 번 재점화해야 하기 때문에 랩터의 부품이 여러 번 재점화 후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트 엔진처럼요. 랩터 엔진이 여러 번의 재점화로 인해 얼마나 마모되는지 테스트하여 랩터를 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통해 완전한 재사용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펠컨 카입을 통해 부분적인 재사용성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이미 업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보다 더 많은 발사를 하고 있으며 수년째 전 세계 궤도에 쏘아 올린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시장 지배력과 블루 오리진의 새로운 글렌 개발. 실제로 스페이스X는 우주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팔컨 거든 이제 막 개조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100회 발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 이 기록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번 발사는 2024년의 12번째 궤도 발사에 불과하며 펠컨 헤비나 스타쉽과 같은 다른 스페이스X 로켓을 포함한 다른 모든 로켓도 올해 95회밖에 발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놀랍게도 펠컨 콰이의 발사 주기가 대부분 스타링크 위성이지만 이 기록적인 임무는 국가 정찰국의 스타쉴드 임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밀이에요. 스타링크 위성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군사용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펠컨 콰이의 발사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다른 많은 회사들은 급격히 낮아지는 가격과 증가하는 능력으로 스페이스X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사가 스페이스X의 역량을 따라잡고 심지어 능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으로 이 회사는 부분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여 펠컨 Y, 펠컨 헤비, 그리고 당분간은 스타쉽과 같은 경쟁사에 합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뉴글렌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어 왔으며 초기 개발은 23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에 2020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일입니다. 그 발사 날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켓은 로켓이고 초기 발사 날짜를 맞추는 것은 유니콘을 찾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입니다. 무지개색 뿔이 달린 흰색 유니콘으로 만들어보세요.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된 발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켓을 발사하려면 엔진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뉴글렌의 1단 엔진을 봤을 때는 아직 엔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블루 오리진에서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정확히 6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각 엔진은 50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발휘합니다. 스페이스X 랩터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즉, 이 차량에는 거의 400만 파운드의 추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스페이스X의 27개 엔진이 장착된 펠컨 헤비보다 100만 파운드가 적은 수치입니다. 펠컨 마이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적 화재뿐입니다. 여기서부터 블루 오리진은 부스터를 발사 장소까지 굴려서 정적 발사를 한 다음 발사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관절은 어느 쪽에 먼저 발사될까요? 뉴글렌 또는 플라이트 C 아래 배팅하죠.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의미합니다. 블루 오리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작동하는 우주선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뉴글렌이 곧 온라인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블루 오리진은 경쟁이 치열한 이 새로운 우주 시장에서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발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위를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에이스트라는 이 새로운 우주 경쟁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회사입니다. 다른 많은 우주 스타트업과 달리 에이스트라는 2021년에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궤도 진입 성공 이후에도 로켓이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약 7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는 약 2년 반 동안 상장사였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커지고 기업 가치가 너무 낮아져 파산을 피하기 위해 모든 주식을 매입하고 비공개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할 당시 회사의 가치는 약 26억 달러에서 1,300만 달러로 약 26% 하락했습니다. 비율을 재미있게 계산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의 운은 곧 반전될지도 모릅니다. 방금 국방부로부터 최대 4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아스트라의 독특한 전술 대응 발사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스트라의 하드웨어를 계속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더 많이 보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능을 갖춘 다른 회사도 몇 군데 있지만 국방부는 옵션을 열어두는 중복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스트라는 이 자금을 사용하여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었던 이전 로켓 3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로켓 4를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이 아스트라의 운을 되돌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ISS에서 돌아온 승무원 8의 귀환과 비행 후 건강 문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룬 승무원 8의 ISS 귀환에 대한 후속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크루 8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 탐험을 지원하기 위해 스페이스X에서 시작한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의 8번째 임무입니다. 와우! 이 임무는 승무원이 탑승한 우주선이 우주에서 보낸 최장 시간을 포함하여 많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착륙 지점의 기상 문제로 인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오래 머물렀던 우주선은 마침내 플로리다 해안에서 수리를 위해 불시착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양팀은 신속하게 드래곤을 물 밖으로 퍼낸 후 승무원들을 지구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승무원 중 한 명이 경미한 응급 상황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승무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이후 퇴원한 것으로 보아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우주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사례이며 비행이 더 자주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7개월이 넘는 시간을 극미 중력 상태에서 보내며 몸이 우주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우주 비행사에게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시스템을 줄여 뼈의 질량이 감소하고 심장이 약해집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합니다. 재진입하는 동안 우주 비행사는 지구 중력의 여러 배에 달하는 중력을 만나기 때문에 정상 중력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도 신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두 무사히 지구로 돌아와서 다행이니 지금은 훨씬 더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이 저처럼 통찰력 있고 흥미진진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별을 향해 계속 도전하세요. 곧 또 뵙겠습니다.